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들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비공개 협의를 갖고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경찰관 보강, 검경수사협의체 구성 등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린 데 이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공개된 데 대해서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기자의 손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양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영빈관 신축 논란 등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의 주요 쟁점과 당 안팎의 현안으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 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나흘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는 야당 탄압이 아닌 범죄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공정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부디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없애달라는 것이 전 국민들의 바람이겠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59.8%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이 있습니까? 이번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도 겨눴습니다. 표본 조사에서만 2,6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비리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관련자의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사법적 잣대가 들이대야 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역할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사에 가까워요. 낮은 국정 지지도의 원인입니다.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야는 청와대 활용 방안을 놓고도 충돌했는데 야당은 국민 의견과 달리 청와대 활용 방안 결정 과정에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가 아닌 비선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청와대를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당역 사건과 같은 스토킹 살인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순방 중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의 사과와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신당역 보복살인과 같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먼저 불송치된 사건들까지 모두 포함해 경찰에 접수된 2,000건이 넘는 스토킹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전담 경찰관 보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접수되어서 수사 중이거나 또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검경수사협의체와 정부 부처 합동 논의기구의 구성과 스마트워치 등을 적극 활용한 전과자 피의자 감시 기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의사불벌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적극 추진해 법률상 미비 사항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법 개정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서 무고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며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외교안보 라인 경질,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할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통위원들도 IRA 문제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국회 차원의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상임위로서 우리라도 나서서 빨리 즉각적인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고 대통령실 역시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관시키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직접 찾아가 회담이 성사됐다며 빈손 비굴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2년 9개월 만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한 의제 없이 약식회담 형식으로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김포 하네다 운항 노선 재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수년간 경직된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역대 가장 좋았던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일본 수상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외교, 비굴 외교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전에 회담 의제가 조율되지 않았고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도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원에 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인기에 편승한 연금 인상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 증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58억 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국민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을 보살펴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700억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를 오히려 걱정하는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또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인하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한국 수소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책인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 화두인 만큼 국내 수소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남수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소 경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으로 꼽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수소 정책은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 수소 경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상황 또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 수소 경제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목표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는 현재 우리가 세계 1위지만 수소 산업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희가 보급 양이나 보급 속도가 세계 1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수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수소 경제가 훨씬 빨리 앞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소 생산 기지를 해외에 구축하자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해외에서 수소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청정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 영국의 청정수소 보조금 제도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권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당 윤리위가 정당 정치를 희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여당의 일명 청부감사를 했다며 감사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결산심사소위 산해 직전에 감사원이 도시재생 뉴딜과 국가에너지 정책 등 5건 결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청부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말 부산 사천을 방문한 이후 오늘 두 번째로 또다시 부산을 찾아 부산 엑스포와 경남 지역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외 순방 국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산 엑스포 지지를 촉구하는 등 국내외 투트랙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부산에서 국회 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국회 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도 참석했는데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내 최대 도서관 협의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해외 순방 중인데 현지에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차 런던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 계획대로 참배를 하지 못하면서 우선 논란이 됐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짧은 환담을 두고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일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의회 폄훼 발언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퇴장하던 도중 이 비속어를 쓰면서 미국으로 지칭되는 국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발언이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네, 이를 두고 오늘 야당에선 하루 종일 맹공을 퍼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참사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상은 대통령의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이어서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과도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동안 나눈 환담이 정상회담의 전부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비롯한 주요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 폄훼 발언에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상 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망신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교 라인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여당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네,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금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2년 9개월 만에 열렸고 김포 하네다 운항 노선 재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윤석열 정부 이후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외교 참사 공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이 공안에 맞은 게 그게 바로 외교 참사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은 외교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외교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비롯한 한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에 대한 생트집을 잡는 건 지극히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또 외교통일위원회가 이제 대정부 질문으로 이제 열렸는데 여기서 또 윤 대통령의 외교가 쟁점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통위 회의는 이 국정감사 일정 변경 등 이 안건 처리하기 위해 열렸는데 여기서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미의회 폄훼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별이 담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위해 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히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재욱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논의할 일이라며 간사와 따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연이은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미국 측에도 즉각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순방단 귀국 이후 관련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교 라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번 발언을 두고 당분간 이제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치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한 고위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이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녹음했는지 이 진위도 판명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 영국 여왕의 서거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일정 변경 등
해외 순방에 돌발 변수가 생겼지만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미 정상과 한일 정상의 만남을 성사됐다며 외교 참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요. 이 주 원내대표는 자세한 발언 내용이나 경위, 전후 사정 등 이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의도된 지각 대 생떼탕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에 이어서 유엔 총회 연설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중요한 일정과 행사들은 대부분 마무리하고 모레 귀국할 예정이지만 이번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권의 공방은 귀국 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의 조문 취소 논란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이 조문을 못한 이유가 의도적인 지각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교통 혼잡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의도된 지각을 했다, 계획된 지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시에 원래 출발하기로 했는데 슬롯이 할애가 안 돼서 배당이 안 돼서 9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60km 반경 안에 있는 런던에 있는 공항이 거의 10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주로를 낼 수 있고 안 되면 더 당겨야죠. 그런데 일부러 9시에 2시간 늦게 갔다라는 거고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다른 도착공항을 이용하거나 출발 시각을 당길 수 있었는데도 늦게 출발한 점과 당일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에라도 조문을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일부러 참배를 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조문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이 조문을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그 배경으로 무속 논란과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천공 스승이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강의 영상이 올라온 다음 날에 런던행 출발 시각이 변경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이 속 시원히 답하지 못한다면 천공이 말한 그 탁한 기운 때문에 고의적으로 출발을 늦게 했다고 믿게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엉뚱한 시비를 걸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생떼탕을 끓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생태땅을 민주당이 계속 끓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국 대사도 충분한 조문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조문의 핵심이고 충분한 조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상주가 잘했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결례했다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지. 흠집내기를 위한 흠집내기 다 치졸한 방식이다. 보는 관점도 평가도 여야가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평가가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죽거나 혹은 살거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투톱 체제를 완성하고 당 수습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자 변수는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소송전입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게시된 가운데 오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친정을 상대로 5차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 전 대표. 윤리위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SNS를 통해서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당 상황이 걱정인 분들도 많은데요. 어제 대구에서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당이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한 목소리로 당을 걱정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과 이 전 대표 간의 충돌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스토킹 정진석 위원장이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 같습니다. 그거는 이준석을 지금 만나가지고 뭐 설득의 노력을 다하고 그거는 안 될 겁니다. 뭐 지금은 모든 것을 갖춰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노력은 한번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핵관과 이 전 대표 측이 이미 타협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를 하면서 어느 한쪽이 물러서거나 회생 불능에 타격을 입지 않는 이상 수습이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당내 중진들의 정치력으로 양측 갈등을 풀도록 노력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홍 시장의 의견보다는 안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정치라면서 하나는 죽어야 산다는 건 전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는 어느 한쪽이 지거나 이길 때까지 대립하는 치킨 게임이 아닌 서로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타협이란 얘기죠. 어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선 당 윤리 추가 징계 변수가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둘 중 하나는 죽는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둘 다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과 유엔 총회 참석, 그 둘러싼 논란이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대정부 질문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였습니다. 특히 여야는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을 놓고 공방이 컸었는데 정상회담 역시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오늘 새벽에 약식 회담을 가졌고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는 48초 정도 인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 외교 두 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거니까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죠. 참석을 안 할 수 없는데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거는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거거든요.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브리핑할 때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픽스돼 있고 현재 시간을 조정 중이다라고 밝혔고 그 두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현재 한미 한일 간 현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현안 논의는 전혀 없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동안 잠깐 만나기만 했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저는 그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라고 보는데 회담도 아니죠, 사실은. 일본 쪽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그 일본 행사장에 가서 한 30분 정도 비공개 만남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회담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간담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곧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현안 같은 게 다뤄진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일본 한일 정상회담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과연 국민들 볼 때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비칠까? 그 점에서 보면 계속적인 어떤 외교의 난맥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일 간에는 말이죠. 사실은 2년 9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웃 국가가 2년 9개월간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했다. 이거는요 거의 냉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죠. 누구 탓이다 이런 걸 떠나서 여하튼 2년 9개월간 자 그렇게 된 거를 지금 30분이다 1시간이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나서 전혀
뭐 얘기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본 그 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 진검승부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제징용 문제가 거론이 됐다는 얘기고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 한일 관계가 개선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2년 9개월간 냉랭하게 한 번도 못 만났던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48초간 만났다 내지는 또는 뭐 리셉션에서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회담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서 뭐 완벽하게 무슨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어도 그걸 가지고 뭐 크게 뭐 48초간 만난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고서 이제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주변에 있던 이제 한국에서 같이 갔던 외교 이제 라인들에게 툭 던졌던 그 한마디, 그 발언이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적 대참사다 이렇게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 쪽에서 미국 정부가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오거나 이걸 확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 아주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나라는 아니고 그 전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백악관은 아마 이거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기자가 질문한다면 언급이 나올 수 있겠죠. 백악관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미국 의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미국 의회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보도는 될 거란 말입니다. 보도는 되면은 지난번에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휴가를 이유로 안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그 안 좋은 시그널을 준 데다가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을 향해서 EXX라고 거의 그 뭐 이렇게 막말을 한 거를 들으면은 이 미국 의원들이 볼 때 야, 저 굉장히 좀 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미국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가? 도대체 그런 어떤 그 불만들이 이제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미국 의회에서 대한국 관련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정책 결정에서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책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뭐 마이너스죠, 지금. 네. 뭐 저도 이게 이 발언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이 발언이 결국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 속에서 뭐 미국 의회 관계자나 행정부 관계자 누구한테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 양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해프닝성이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걸 가지고 뭐 기분이 좋을 리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을 향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교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한마디만 거기 덧붙이자면 전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완전히 사적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마 미국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럼 한국은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이 정책 결정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하겠구나. 우리를 저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겠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책들 이제 회고록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대화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 거기 막말들 막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된답니다. 그걸 갖고서 그 대통령의 어떤 수준이라든 품격을 미국 사회는 이렇게 가늠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완전히 사적인 자리가 아니죠. 정책 결정하는 자리가. 그런 걸로 볼 때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죠. 미국 의원들이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의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영빈관 신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철회를 했는데요. 총리 그리고 수석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계속이 됐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좀 더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이번에 영빈관 예산은 사실은 그 어떤 그 예산을 꺼냈던 시점
방식, 보도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영빈관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청와대에 이제 있는 거를 뭐 활용하느니 마느니 해서 그 말을 바꿨느니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용산에 그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영빈관은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은 뭐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영빈관을 지금 이제 뭐 국제적으로 무슨 금융위기가 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이때 그걸 꺼내야 되느냐 과연.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지금 뭐 용산 이전 관련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몇 개년 계획 정도는 세워서 용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예산 정도는 우리나라가 뭐 무역 대국 10위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위상에 걸맞는 정도의 여러 가지의 뒷받침은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그 한덕수 총리 발언을 보면서 야 저기서 한덕수 총리의 어떤 퍼스널리티가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닌가, 묻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신문을 보고 알았더라도 국무총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이게 뭐 서울 변두리에 어떤 정부의 한 부속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영빈관을 짓는 건데 그거를 총리가 예산까지 반영된 사안을 예산은 또 국무회의도 통과했으니까 예산에 반영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나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걸 보면서 지금 관각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어떨까를 좀 저는 짐작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도 어떤 공무원 출신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 파행을 일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부를 위해서 몸을 던져 일한다는 느낌은 없고 자꾸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벌써 레임덕 현상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딱 들더라고요. 예. 레임덕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야 움직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이제 두 분께서 예상을 하셨던 대로 정진석, 주호영 5선의 투톱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42표 득표라는 예상 밖의 선전을 이제 펼쳤습니다. 61대 42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기 때문에 윤핵관에 대한 견제와 반발이냐 아니면 친윤 그룹의 분열이냐 이렇게 뭐 의견들이 분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윤핵관들에 대한 당내의 부정적인 정서 그런 것들이 이번 6대 4 정도라는 예상 밖의 이용호 의원의 선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깔려 있죠. 만약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은 아무리 윤핵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표가 이용호 의원에게 가진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용호 의원한테 이렇게 표를 던지는 게 좀 더 이렇게 손쉽게 표를 던질 수가 있었을 거고 그만큼 지금 당에서도 보면 이제 원심력이 조금씩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당을 꼭 대통령이 장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당이란 게 어쨌든 국회 운영의 한 주체라고 보면은 대통령의 입법이 국회에서 관철되기 위해서는 당이 협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협조 같은 데서도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 더 부연을 하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윤심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주호영, 도로 주호영, 도로 권성동, 뭐 도로 정진석 뭐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뭐 부의장 맡고 비대위원장 맡고 원내대표 맡고 이런 국면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의 불만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아마 3선, 4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 당에는 이른바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이 서로 주요한 자리는 다 돌아가면서 하느냐. 뭐 그런 불만이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전체 어떤 집단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그 개인 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개별적인 거부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계속하는 돌아가면서
그럼 뭐 회전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윤리위 주요 징계 사유가 이 성상납 이유와 관련한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명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불송치 결정은 두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법률 위반. 이거를 이제 알선수재라는 거죠. 근데 알선수재가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것도 그 제가 그렇잖아도 그 불송치 결정문을 봤더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으로 그 분류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접대를 받은 거에 불과하지 정치자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논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 부분하고 무고죄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사실 경찰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독자적으로 충분히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 부분에 관해서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런 점은 있죠. 그러면 이 뭐 성접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경찰 수사에서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는데 제명을 한다? 이거는 좀 명분이 약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명을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뭐 저도 저기 최 선배 의견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저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일반 막말 파문이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리위 결정에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작용할 거다, 부담을 작용할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아마 이거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그 가해진 혐의가 뭐냐 하면은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 신군부, 현재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에 비유하고 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이제 진짜 개고기에 비유한 것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폄하하고 해당 행위했고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유엔 총회 가갖고 저렇게 막말해갖고서 어떤 그 위신을 떨어뜨린 것 이건 그럼 그 징계의 사유가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제 당 대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호 당원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1호 당원이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의 어떤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건 가만히 있으면서 이준석 의원의 양도구육 신군부 발언을 갖고서 제명을 하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라는 그런 약간의 부담이 하나 더 생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을 두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을 하셨군요. 예. 아마 그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가처분 신문도 2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거부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좀 국민의힘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죠. 똑같이 이제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그 심리를 하니까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 어떤 판사들의 법 감정 이거와 다른 결정이 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아마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글쎄 제가 보건대는 그것이 오히려 법원을 더 자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한 뭐 그것 때문에 판사가 또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결정을 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원으로서는 썩 그 유쾌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참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저 황정수 부장판사보다는 선배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불안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24일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제 생각에는 가처분이 또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당원을 거쳐갖고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그 가처분 인용할 때 그 재판부가 그 인용 이유로 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당원의 직선 투표로 뽑힌 당 대표를 그 하위 기구인 그 전국위원회가 그 저거 하는 게 맞느냐, 해임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기본적인 그 정당 운영의 원칙에 관한 이 논란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계속 1차 그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가처분 신청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이제 높여가면서 정기국회 주도권 잡기에 이제 나섰는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던 그 발언들이 좀 강도가 높습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바로 한동훈 탄핵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 장관에 대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나올지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또 역풍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 이것이 현실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려면은 탄핵은 명백하게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이렇게 헌정사에서 장관을 탄핵한 경우는 없습니다. 해임 건의는 여러 번 했었죠. 해임 건의는 뭐냐면 이 장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일종의 권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부하면 되는 건데 탄핵은 그것과는 달리 명백하게 그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같은 것들에서 그 명백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이 적시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물론 민주당이 볼 때는 굉장히 얄밉고 아무튼 밉고 저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관철하기는 제 생각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역풍 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사실은 장관으로서 저렇게 답변을 해야 되나 싶은 태도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탄핵 그 요건에 보면 뭐 괘씸죄 이런 건 없거든요. 괘씸죄로 탄핵하는 건 없잖아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뭐 법조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자,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뭘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좌시하지 않을 것이 만약에 명백하면 민주당이 그거를 딱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계속 엄포만 넣는단 말이죠. 그거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이렇게 자꾸 뭐 괘씸하다고 해서 자꾸 탄핵 얘기,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탄핵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실력을 갖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법사위원회에서 그걸 비판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압할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자꾸 공포탄 비슷한 것만 연달아서 쏘면 그럼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밖에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기승전 뭐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소통령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서 끊임없이 뭐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그다음에 뭐 장외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유령과 싸우는 민주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파문이 좀 커지고 있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대해서 어떤 그 증오심이나 적대감이 있어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보면은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냐면 이 XX 저 XX라고 얘기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평소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말투인 거죠. 이게 보면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하는 얘기고 정치인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검사들이 볼 때는 다 범죄 혐의자니까 볼 때는 이 XX 저 XX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막말 본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오늘 그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 주요 쟁점과 여야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상 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벼락과 함께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교는 밑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